안녕하세요. 박진아 원장입니다. 네. 진료실에서만 뵙다가 또 이렇게 강의실에서 뵈니까 되게 새롭고 반갑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식사는 입에 맞으셨어요? 네. 이 식단 준비하시고 또 오늘 아침부터 식사 준비해 주신 우리 영양사 선생님,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여기 3층에 저희 셰프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박수 한번 이렇게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순서는 제가 먼저 당뇨병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그 송현진 간호사 선생님이라고 발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양사 선생님께서 당뇨병의 식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먼저 제 강의 지금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당뇨병이란 어떤 병이고, 언제 당뇨병 검사를 해야 되고, 진단, 합병증, 치료 목표, 이런 좀 다소 재미없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뇨병이란 혈액 속의 당 수치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많은 합병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다 알고 계시듯이 그런 병이고요. 1970년대에만 해도 굉장히 희귀한 병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90년대부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니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30세 이상 성인에서 7분 중 1분이 당뇨병이 있으시대요. 그리고 65세 이상 이제 보통 어르신, 노인 인구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10분 중에 3분이 당뇨병이 있대요. 거의 30%가 당뇨병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병률이 높은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발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식사를 통해 섭취한 음식물은 식도, 위, 소장으로 차례로 들어가고 잘게 부수어지고 음식물 안에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포도당 형태로 이제 흡수가 됩니다. 이게 포도당이에요, 노란색. 그래서 혈중 포도당, 즉 혈당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포도당이 혈류를 통해서 온몸을 돌면서 필요한 장기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췌장에서 이 초록색 인슐린이 나와요. 그럼 인슐린은 혈당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조정하고 포도당이 필요한 세포에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세포예요. 이 밑에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세포인데 거기 지금 초록색 인슐린이 가서 붙으려고 하죠. 이제 열쇠 구멍 역할을 하는 인슐린 수용체에 가서 인슐린이 가서 붙으면 문이 열리면서 그 필요한 세포 안으로 이제 포도당이 들어가게 돼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형 당뇨병, 뭐 2형 당뇨병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서 인슐린이 완전히 결핍이 돼서 혈당이 오르는 병을 1형 당뇨병이라고 하고, 인슐린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충분히 작용을 하지 못해서, 즉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혈당이 오르는 병을 2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췌장에서 이제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데 인슐린이 안 나와요. 그러면 아까 그 노란색 포도당이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열쇠 역할을 해주는 인슐린이 없으니까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혈당이 오르죠. 이제 이런 게 1형 당뇨병이고요. 근데 이제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하는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다 작용을 못하는 건 아니고 일부에서 이제 모양이 좀 바뀌면서 열쇠 구멍이랑 열쇠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 못해서 충분히 혈당이 이제 사용되지 못하고 이제 혈당이 오르게 되는 그런 병이 2형 당뇨병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2형 당뇨병이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포함해서. 그러면 당뇨병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3다 증상,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고 식사를 많이 하시는 다음, 다뇨, 다식. 체중이 감소한다고도 하고 피로하다고도 하고 다 맞는 말인데 근데 되게 증상이 나타날 정도면 혈당 관리가 너무 안 돼서 혈당이 한 300까지도 오르는 경우가 많고요. 당뇨병의 가장 흔한 증상은 놀랍게도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진단되었을 때 이미 모르는 사이에 수년간 혈당이 높았던 분들도 있어서 합병증이 같이 와 있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럼 증상이 없는데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언제 검사를 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35세 이상의 성인은 매년 검사를 하도록 대한당뇨병학회에서 권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세 이상의 성인 에서 19세 이상의 성인에서 위험 인자가 있을 때는 매년 검사를 하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20세 이상에서는 국가검진이 2년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기적으로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19세 이상의 위험 인자가 있는 성인에서는 1년에 한 번 검사를 하시라 그랬는데, 첫 번째 위험 요인이 바로 이제 비만이나 과체중입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그 당뇨병의 식사요법 맨 앞장 보시면 키, 몸무게, 체질량 지수 나오거든요. 근데 요 체질량 지수로 이제 비만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도가 23 이상이면은 과체중, 25 이상이면은 비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체중이나 비만이 있을 때는 당뇨병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복부 비만은 이제 남성분은 허리 둘레가 90cm, 인치로 환산하면 한 35인치 조금 넘는 정도고, 여성은 85cm, 저거는 이제 33인치 조금 넘는 정도예요. 저렇게 이제 넘으면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것이 두 번째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부모 두 분 중 한 분이 당뇨병이면 자녀 중에 당뇨병 발생률이 25%, 한 4분의 1 정도에서 당뇨병이 발생한다고 하고, 부모 두 분 모두 당뇨병이면 자녀분들 중에 한 절반은 당뇨병이 생기신다 그래요. 50%. 그래서 부모나 형제 자매 중에 당뇨병이 있다면 혈당 검사를 매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임신성 당뇨병이 있었거나 출산 시 아기가 4kg 이상으로 컸었던 여성분입니다. 임신성 당뇨병이 있었던 경우에 10년 뒤에 당뇨병이 발생할 확률이 절반이나 돼요. 그래서 임신성 당뇨병을 과거에 진단되었던 분들, 그리고 또 임신성 당뇨는 아니었는데 출산 시 아기가 체중이 4kg가 넘었다. 근데 임신성 당뇨는 통과하셨더라도 평상시 식이 조절에 문제가 있거나 검사 차후에 혈당이 높았던 상황을 시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경우도 추후 당뇨병의 위험 요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도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140에 90 이상으로 이제 고혈압이 진단됐던 경우, 그리고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또 당뇨병까지는 아니지만 혈당이 조금 높다, 정상보다 좀 높다 하는 것도 위험 요인입니다. 그 밖에도 인슐린 저항성을 동반하는 병이 진단되었거나 중풍이나 이제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글루코콜티코이드가 흔히들 얘기하는 스테로이드인데요. 스테로이드나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오르는 항정신병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 위험 요인이어서 역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당뇨병을 진단하느냐? 세 가지를 봐요. 공복 혈당, 당부화 검사 2시간 후, 당화 혈색소. 근데 이제 같은 날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높았다. 이게 이제 당뇨병의 기준이거든요. 공복이 126 이상 또는 식후나 당부화 검사 2시간 후가 200 이상이거나 당화혈색소가 6.5 이상.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높았다.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날 또 한번 당뇨병 수준으로 혈당이 높았으면 당뇨병을 진단하고, 아니면 같은 날 이 세 가지를 봤는데 2가지 이상이 높다. 그래도 당뇨병이 진단이 되세요. 또는 아예 아까 제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 혈당이 진짜 높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단요, 그다음에 한 10% 이상 막 5%, 10% 이상 체중 감소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혈당이 200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당뇨병이 진단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당뇨병은 무증상이 가장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디가 아파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혈당 관리가 되지 않고 5년, 10년 이렇게 경과하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장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눈, 뇌혈관, 심장혈관, 콩팥, 그다음에 말초신경, 그다음에 당뇨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급성합병증도 이제 흔치는 않지만 생길 수가 있는데, 약을 제대로 투약하지 않아서 고혈당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이제
뭐 폐렴이 생겼다든가 이런 감염병이 생겼거나 급성 심근경색 같은 막 그런 위중한 병이 생기면 갑자기 고혈당성 혼수나 케토산 혈증 같은 게 생겨서 이제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단받은 후에는 제때제때 투약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뇨병으로 인한 만성 합병증 중에 처음으로 문제가 생기는 장기는 보통 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안구를 보면은 수정체를 통해서 빛이 들어가서 요 망막으로 이제 상이 맺혀가지고 볼 수 있는 이제 구조인데, 망막에는 이제 혈관이 분포해 있는데 고혈당으로 인해 혈관이 손상이 되면 혈관 곁으로 삼출물이 새어나와서 망막이 고이기도 하고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생기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불필요한 혈관들이 막 자라나다가 이렇게 터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망막증이 생기면 시력에 영향을 주어서 이제 처음에는 검은 점이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은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비문증이 다 병은 아닌데 이제 일부 비문증에서는 망막증을 시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비문증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또 특히나 안과 검진을 잘 받으셔야 되고, 또는 이제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악화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당뇨병이 진단되셨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 검진이나 안조 촬영을 통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망막병증 외에도 백내장, 녹내장 등의 질환이 당뇨병이 있는 경우도 잘 생기기 때문에 그냥 안과 가셔서 당뇨병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체크를 해주세요. 신장은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겼죠. 이렇게 사구체라고 하는 작은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로 이렇게 혈관이 들어왔다 나가면서 불필요한 노폐물은 이렇게 소변으로 빼주고 몸에 필요한 물질은 다시 이렇게 돌려보내요. 그런데 고혈당으로 신장에 손상이 생기면 소변으로 나오면 안 되는 단백질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내과에서 혈액 및 소변 검사하실 때 단백뇨를 체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알부민뇨 정량 검사를 합니다. 신장 기능은 어떤지 또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을 합니다.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아까 눈이나 신장뿐만이 아니라 신경에도 손상을 주면서 특별한 자극이 없는데도 손발이 저리는 말초신경 병증이 생기기도 하고, 장기로 가는 자율신경이 손상이 오면 이유 없는 소화불량이나 이제 구토, 뭐 설사, 변비 이런 게 생기기도 하세요. 그리고 원래 이제 저혈당이 오면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나고 막 이런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당뇨병이 오래되시면서 막 2, 30년 이상 되셨는데 그간 당뇨 조절이 잘 안 되셨었다, 그런 분들 중에 증상이 없어서 저혈당 감지가 안 돼서 쓰러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혈당 조절을 잘 하시면 이런 합병증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혈관 합병증입니다. 동맥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혈류가 잘 유지돼야 되는데 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내중막 사이에 쌓이게 되면서 플라크라고 하는 동맥경화성 병변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병변은 혈류를 방해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요 안에가 이렇게 막히다 못해 여기가 이제 터지면서 혈전이 생겨서 꽉 막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머리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 그게 중풍이고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동맥경화성 병변으로 인한 질환의 예시인데, 요거는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좁아진 부분이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굵기가 유지가 되다가 끝으로 갈수록 서서히 얇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동맥경화로 인해서 좁아진 부분이 보이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건 뇌 MRI인데 여기 뇌실 옆으로 여기 지금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허혈성 병변이에요. 피가 잘 통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병변이 생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런 이제 뇌 경색이나 경동맥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요거는 다리 혈관을 지금 조영술을 해본 건데 이쪽 다리처럼 이렇게 서서히 이제 내경이 얇아지면서 다리 끝까지 분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염주알처럼 울퉁불퉁한 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동맥경화성 병변이 생기면 이렇게 동맥이 굵기가 굉장히 일정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이제 발 쪽에 당뇨발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당뇨병도 큰 위험인자지만 특히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꼭 금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앞서 말씀드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목표는 당화혈색소가 6.5 이하, 그다음에 공복혈당은 80에서 130, 식후 2시간은 180 이하 이렇게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고령의 환자분에서 만약에 좀 뭐 치매라든지 이런 인지 기능 장애가 있으시다든지 또 저혈당이 자주 오시는데 이미 이제 다른 장기 합병증을 가지고 계시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엄격한 혈당 관리가 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조절 목표를 개별화해서 뭐 7.5 또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한 8까지도 이제 허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니까 6.5까지는 그래도 좀 목표로 잡으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리고 혈압은 일반적으로 140에 90 밑으로 조절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런 합병증이 좀 오신 분들은 더 낮게 유지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지질혈증은 고지혈증을 이야기하는데 최소한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100 밑으로 떨어지는 게 좋고요. 위험 요인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 70 아래쪽이 좋고 이미 심장혈관에 나는 스텐트가 있다. 그러면 55 미만이 좋고 이렇게 위험 인자에 따라서 더 낮추는 게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는 두세 달 동안의 평균 혈당을 반영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7%, 보통 1차 목표를 7% 이하로 잡잖아요. 그게 이제 평균 혈당이 한 154 정도로 저희가 잡아요. 150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산술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얘가 중간값이 되려면 공복 혈당이 한 120이고 식후 혈당이 180이면 딱 중간값이 150 정도 되죠. 그래서 나온 값이 아까 그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목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1 올라갈 때마다 1 떨어질 때마다 30씩 평균당이 올라가거나 떨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7이나 6.5 밑으로 이제 조절이 돼야 됩니다. 혈당 관리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주 2, 3회 이상 혈당 측정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거를 달아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덱스콤, 리브레, 뭐 케어센스 에어, 바로젠핏 같은 우리나라에 지금 출시되어 있는 브랜드들인데 열흘에서 보름 정도 이제 센서를 달고 스마트폰이랑 연동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고요. 이렇게 팔에다가 피하 지방의 센서를 달고 블루투스를 통해서 스마트폰이랑 이제 연동을 해서 보는 거예요. 간단한 샤워, 수영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사실 샤워는 상관없지만 몸을 탕이나 이제 수영장에 오래 담그는 건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저랑도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난 14일 동안 센서 활성 시간이 얼마였고 그동안 좀 추정되는 당화혈색소는 얼마고 목표 범위에는 몇 퍼센트가 들어갔고 뭐 저혈당이 얼마였고 고혈당이 얼마였고 이런 게 이제 이렇게 통계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0시부터 밤 자정까지 이렇게 24시간 혈당이 이렇게 24시간 그래프로 보여주니까 사실은 혈당은 이제 잴 때뿐이 모르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연속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저혈당이 있을 때도 바로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경품에도 있어요. 연속혈당 측정기. 그래서 좀 이따가 끝까지 계시면서 경품 추첨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혈당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사실 당뇨병 있는 모두에서 생기는 현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마릴, 디아미크론 이런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약제나 인슐린을 투여하는 환자분에서 생길 수 있고 약은 복용하셨는데 끼니를 걸렀다거나 식사가 늦어졌다거나 오늘따라 밥을 적게 먹었다거나 그다음에 장염이 생겼어요. 구토 설사를 했다거나 빈속에 음주를 하셨거나 오늘따라 막 등산을 막 3시간 동안 했다. 이런 운동량이 많을 때 이제 저혈당이 올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막 배가 막 허기가 굉장히 지고 진땀 나고 막 손이 떨리고 그래요. 그리고 혈당을 측정해 보면 70 밑으로 떨어질 때를 보통은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해요. 저혈당이라고. 근데 이제 70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사실 저혈당이라고 보통 생각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꿀 한 스푼이나 설탕 한 스푼이나 사탕 3-4개나 주스 반잔 요 정도 이제 섭취해 주셔야 되세요. 초콜릿은 조금 기름기가 많아서 초콜릿보다는 이런 게 더 좋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입에 무리해서 이런 거 넣어주지 마시고 응급실로 바로 119 부르시는 게 나은 게 입에 넣었다가 또 기도로 흡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굉장히 허기지고 뭐 손이 떨리고 어지럽고 뭐가 먹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주스 반잔이나 사탕 3개에서 5개 정도 드시면 15에서 30g의 당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당뇨병의 관리,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식이요법은 좀 이따가 영양사 선생님이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니까 좀 넘어갈게요. 운동은 여기 성인 보시면 일주일에 한 150분 이상의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시라고 돼 있어요. 150분 만약에 30분씩 하신다 그러면 주 5일이세요. 50분씩 하신다 그러면 주 3일이세요. 그런데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운동을 하시는 게 효과가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 스케줄을 배분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을 주 2회 이상 해주시면은 더 좋다. 이제 근육을 키워줄 수가 있으니까요. 근육에서 이제 당을 소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헬스를 다니시면 제일 좋지만 그게 꼭 아니더라도 댁에서 스쿼트나 또 그 나누어드린 백 보면은 이제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근력 강화 운동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이제 또 저희한테 방법 같은 거 물어보시면 저희가 또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막 발목이 또 너무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막 자꾸 이제 균형이 잘 못 잡으시고 그러는데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낙상을 방지하는 활동으로 주 3회 이상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걸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병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 계시는 본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가혈당 측정하시고 또 식단 관리하시고 규칙적으로 이틀에 한 번 운동하시고 체중 관리하시고 발 매일 보시고 금연하시고 이제 병원에서 하시는 거는 이렇게 하시고 계신 노력들이 적절한지 이제 혈액 검사나 이런 안과 검사, 뭐 소변 검사, 피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혈압, 고지혈증, 눈 뭐 이런 부분이 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제 체크를 해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세요.